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인류는 지금 제6의 대멸종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왜 대멸종이 온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지난 5번의 대멸종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멸종은 4억 4,300만 년 전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생물 대부분이 바다에 살던 시기로 남극 대륙의 3배 크기인 곤드와나 대륙이 남극으로 이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륙이 얼음으로 덮이면서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가고 바다가 얼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많아지면 반사량은 더 늘어나고 해수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지구는 빙하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생물의 절반 이상이 멸종했습니다. 두 번째 대멸종은 3억 7천만 년 전에 있었습니다. 1차 대멸종 후에 지구에는 오존층이 형성되고 육상식물이 번창하면서 광합성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실 효과 역시 줄어들고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다시 빙하기가 시작됩니다. 또한 해태 현상으로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물러나면서 수심 200m의 얕은 바다, 대륙붕의 많은 부분이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어지니까 해양 생물의 대다수가 멸종할 수밖에 없겠죠. 약 70%가 멸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멸종은 2억 4,500만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모든 대륙이 모여서 형성된 초대륙 판게아의 시베리안 트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화산 분출이 100만 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미국 전체를 600m 두께로 덮을 정도의 양이 분출됩니다. 화산가스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증가로 온실 효과가 나타났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1천만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해양은 산성화가 되어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해양 생물은 질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무려 생물종의 95%가 멸종하게 됩니다. 네 번째 대멸종은 2억 1,500만 년 전인데요. 판게아가 분열하면서 갈라지는 경계에서 용암이 분출됩니다. 지구의 북극에서 남극까지 이어진 화산지대가 시베리아 트럽보다 더 강한 용암을 분출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했고 메탄가스가 다량 분출되면서 산소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육지 생물 80%, 전체 생물체의 20%가 멸종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때 육지 생물이 포유류와 조류로 진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멸종은 6,600만 년 전에 발생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공룡을 포함해서 육상 생물종의 75%가 멸종하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운석과의 충돌 때문입니다. 운석 충돌의 결과를 입증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요. 직경은 약 185km, 깊이는 약 20km로 당시 충돌로 인해 1.5km 높이의 쓰나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대혼란이 초래됐겠죠. 이와 함께 거대한 화산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공룡이 멸종하고 또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차 대멸종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서식 환경의 축소, 남획, 공해, 독성물질, 그리고 기후변화 등인데요. 이러한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로 양서류의 30%, 조류의 12%, 포유류의 23% 이상이 사라졌거나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르게 되면 대멸종은 가속화되는데요. 최재천 교수는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은 100년 안에 반드시 멸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번의 대멸종이 길게는 수천만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6번째 대멸종은 불과 200년 만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은 어떤 충격적인 말로도 지금의 위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지구온난화 뉴스에 이런 댓글을 써놓은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구는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없어지는 것일 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2년 후인 2025년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백두산 폭발은 1000년 주기와 100년 주기를 갖고 있는데 두 주기가 만나는 해가 2025년이라는 것입니다. 1000년 주기설은 지난 946년
백두산 대폭발 이래 1000년이 지났다는 것이고 백년주 기설은 지난 1925년 분화설을 근거로 합니다. 지난 1000년 동안 백두산은 약 30여 차례의 활동이 있었고 분화는 대략 100년 주기를 갖는데요. 946년의 초대형 폭발은 지난 2000년 이내 가장 격렬한 화산 활동으로 천년 대분화라고도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볼까요? 영화 백두산의 한 장면인데요. 화산 불기둥이 25km나 치솟고 500에서 700도의 화산 쇄설류가 시속 150km로 날아다녔습니다. 이때 분출된 화산재는 초속 120m로 퍼져나가 남한 전체를 1m나 덮고 멀리 일본까지 3시간 만에 도착해서 홋카이도에 5cm 두께의 화산재가 쌓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화산재가 한반도에 주로 쌓이는 건 아니라는 추측입니다.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이 수개월 동안 마그마를 뿜었는데요. 이때 유럽은 항공 대란을 겪었습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아이슬란드 폭발의 1000배나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화산재가 높이 날아가면 3, 4년 동안 성층권에 머물면서 태양빛을 막아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2015년 전후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견해가 나왔고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2002년부터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과학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백두산 천지 칼데라 내부에 지하에서 발생한 화산성 지진이 약 8,000회 이상 있었고 가장 많을 때는 한 달에 약 250회 가까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온천수 온도도 섭씨 83도까지 올라갔고 화산가스가 새어 백두산 정상 인근의 나무들이 말라 죽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백두산의 화산 활동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100년 주기설의 근거 중에 하나인 1925년 분화 기록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뚜렷하게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이기 때문인데요. 윤성효 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앞으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제 폭발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백두산은 100% 폭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윤수 전 교수도 2000년대 초중반에 활발했던 화산 활동이 추후 백두산이 폭발할 만한 전조현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변일용 부경대 환경대기학 과학과 교수는 극대 가뭄 124년 주기설을 말했는데요. 백두산 재폭발이 한반도의 극대 가뭄 주기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2025년이 재앙의 정점으로 될 것으로 추론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산 폭발이 무서운 것은 화산재에 의한 피해보다 그 후에 발생하는 냉해와 가뭄이고 지난 역사를 보면 왕조의 멸망과 교체 과정에는 이런 기후현상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전에도 전문가들은 큰 지진이 올 것을 예측했다고 하죠. 2025년 정말 백두산은 폭발할까요? 지난 시간에 그동안 지구가 겪어온 5번의 대멸종을 말씀드렸는데요. 멸종은 종이 사라지는 것, 자손 세대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종의 95%가 멸종했다라는 말은 100마리 중에 95마리가 사라진 게 아니고 생물종의 95%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5%의 생물종도 소수의 개체만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옛 비결로 전해지는 백조일손이란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100명의 조상 가운데 1명의 자손만 산다는 말과 95%의 생물종이 멸종했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6번째 대멸종은 인간 활동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인간이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종이 단 1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 5번의 대멸종은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왔습니다. 6번째 대멸종의 이유 역시 급격한 기후변화로 갔지만 급격한의 시간이 최소 1만 배 이상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짧은 대멸종도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고작 수백 년 만에, 그것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와 생물종들이 적응을 못하고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이 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동서양 석학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때가 왔고, 인간은 자연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지질시대로 구분하면 지금은 인류세라고 합니다. 인간이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시대라는 뜻인데요. 인간이 변화시킨 대표적인 생물종이 닭입니다. 치킨 좋아하시죠? 치맥, 저도 좋아하는데요. 1년에 소비되는 닭은 약 700억 마리 정도입니다. 전 세계인이 한 사람당 1년에 10마리씩 먹는 건데요. 조류 중에 두 번째로 개체수가 많다는 홍엽새도 그 숫자가 15억 마리로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닭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닭의 총 중량이 모든 조류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닭과 2000년 전 닭은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지난 70년간 인간은 닭고기를 먹기 위해 선택적 교배를 시켰는데요. 닭은 보통 알에서 부화한 지 8에서 10주 동안 기른 뒤에 잡아먹는데 육질 위주로 키우면서 장기가 작아져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생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데요. 닭은 뼈의 구조와 화학 성분, 유전자까지 달라져서 지금의 닭으로는 닭의 조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닭뿐만 아니라 인간은 지금 주로 먹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만 년 전까지 지구의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무게는 1%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인간과 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96에서 99%가 되었습니다. 지구를 완전히 점령해 버린 거죠. 이것은 생물종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가축에서 인간으로 옮겨진 전염병이 있죠. 말에서 옮겨진 감기, 소에게서 옮겨진 천연두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는데요.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물이 어느 정도일까요? 놀랍게도 약 1만 5천 리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가족 모임에서 소고기 2근을 먹었다면 물 1만 5천 리터를 쓰신 겁니다. 또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쓴 에너지도 문제입니다. 6번째 대멸종의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인데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는 약 1.2도 올랐는데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다는 것은 1초에 핵폭탄 4개씩 200년 동안 터뜨릴 때 나오는 에너지 양을 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되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환경 문제인데. 아닙니다. 제6의 대멸종은 환경과 기후 문제처럼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 그리고 문명의 전환 문제를 가져옵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봄의 불청객 황사와 인간이 만든 미세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봄도 어김없이 황사가 찾아왔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는 재난급 황사가 발생해서 도시가 온통 잿빛으로 물들고 도로에 쌓인 모래먼지를 삽으로 퍼내는 장면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황사는 최근에만 발생한 것이 아닌데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흙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기와와 풀과 나무에는 누렇고 허연 먼지가 덮였으며 쓸면 먼지가 되고 흔들면 날아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래먼지, 황사를 묘사한 건데요. 황사는 흙이 비처럼 내린다고 해서 우토, 흙비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흙비가 발생하는 계절이 대부분 3, 4월 달, 봄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러면 황사는 왜 주로 봄에 발생하는 걸까요? 지금의 고비 사막과 중국의 내몽골, 동북 지역의 건조한 토양은 겨울 동안 추위에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며 녹으면 부서지기 쉬운 모래먼지가 됩니다. 이 모래먼지가 주변 공기를 끌어올리는 저기압을 타고 하늘로 떠오르는데요. 약 1.5km 상공에 떠다니게 됩니다. 이때 편서풍을 따라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저기압 근처에 있던 고기압의 하강 기류에 의해서 흙먼지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황사가 생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올해 황사가 최근 10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8번의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한 해 평균 2번에서 6번 발생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황사가 올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흙모래가 많은 지역에 비가 적게 내리면서 먼지를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되었고, 또한 강한 돌풍이 자주 일어나서 황사가 멀리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황사 발생 일수는 1980년대 2.91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9.81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황사는 왜 증가하는 걸까요? 중국, 몽골의 사막화 면적은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강수량이 줄어들고 증발량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과도한 방목과 개간으로 초목이 줄어들고 수자원이 말라 없어지는 영향 때문입니다. 결국은 지구온난화와 인간활동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내지 7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지름이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황사는 흙먼지, 토양 성분인데 반해서 미세먼지는 자동차나 화력발전소의 연소작용에서 나온 오염물질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등 유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미터 증가할 때마다 모든 질병 발생률, 심폐질환 발생률, 폐암 사망률이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울감,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것이 주목할 점인데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방신선학교의 생존 수행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작년에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의 타이틀인데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물 부족 현상으로 물이 금처럼 귀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펑펑 물쓰듯 한다는 말은 이제 물 보기를 금같이 하라는 말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022년 유럽 국가들은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는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독일 라인강 바닥이 드러나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UCLA 대학은 미국 남서부 지역이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 1200년 동안 보지 못한 규모의 가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설명했는데요. 과거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했던 가뭄이 지금은 1.7번씩 발생하고 있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더 올라가면 2.5회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 가뭄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 공급보다 물 수요, 물을 사용하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점점 더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 부족 현상은 역시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2050년 물 공급 감소 예상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왼쪽에 기후변화가 없을 때보다 오른쪽에 기후변화가 있을 때가 훨씬 빠르게 물 부족 현상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 남서부 지역의 물 공급은 콜로라도 강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서부 지역의 3개 주, 아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935년 세계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건축물인 후보댐을 건설했고 1963년에는 글렌 캐년 댐을 건설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인 미드호수와 파엘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위가 2017년, 아래가 2022년 파엘호수의 사진인데요. 지금 저수량은 댐 건설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많아져서 강수량은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강수량이 많아지는 대신 홍수와 가뭄이 함께 오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대부분 토양으로 흡수되어 식물이 사용하거나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 강으로 들어가는 물은 36% 정도인데 기온이 상승해서 토양이 건조해지면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양이 감소합니다. 또 물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물 부족 현상으로 가는 거죠. 토양 생태계도 문제입니다. 기후온난화로 탄소 배출 미생물이 탄소를 저장하는 미생물보다 더 많이 살아남고 산림이 훼손되면 토양 생태계가 파괴되어 폭우가 왔을 때 토양 침식이나 산사태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물도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물 스트레스 국가인데요. 삼면이 바다이고 비도 많이 오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비가 오는 기간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높고 물 사용량이 유럽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풍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우주 일련의 가을 대개벽의 문턱에 들어선 이때 천지의 수기가 마를 것이니 수기를 돌려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요. 사려니 숲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이름이죠. 사려니는 실을 흩어지지 않게 포개놓은 것, 신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실은 서로 연결하고 또 수명을 의미하니까 사려니 숲은 한마디로 서로의 명줄, 목숨줄을 잡아주면서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살자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숲의 나무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돕고 서로 살려준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명한 생태과학자이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수잔 시마드 교수는 실험실의 나무들이 서로 좋은 물질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숲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지 의문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탄소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전나무와 자작나무, 삼나무 묘목 80그루를 관찰했는데요. 나무의 영양분인 탄소의 흐름을 추적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무끼리 서로 탄소를 주고받는 모습이 관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무가 햇빛을 못 받거나 잎사귀가 없을 때는 잘 자라고 있는 나무가 탄소를 보내주고, 병에 걸리거나 결핍 상태일 때는 평상시보다 많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는 가족과 친척 관계를 구분했습니다. 엄마 나무는 어린 나무에게 다른 나무들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몰목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뇌와 신경망이 없는 나무가 어떻게 소통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땅 속에 있었습니다. 식물의 뿌리에 사는 균근인데요. 균근은 균의 뿌리를 말합니다. 나무에 나는 버섯이 균근의 일부인데요. 수잔 교수는 모든 네트워크에 노드와 링크가 있는 것처럼 나무는 노드, 균균은 링크로 작용해서 하나의 신경망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나무와 균균이 서로 하나가 되어 다른 식물과 소통하는 신경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이런 행동은 식물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정보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나무에게도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찰스 다윈은 루트 브레인, 즉 식물의 뿌리가 뇌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의 결과도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데요. 뿌리가 햇빛을 분석하고 잎과 줄기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균은 해로운균이 침입하거나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장의 운동과 소화를 돕거나 각종 비타민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기분과 행동에 관련된 뇌 영역과 뇌장의 미생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나무와 균군의 상호작용을 떠올리는데요. 설료와 치유수행은 율려빛꽃 설료화를 몸에 심어서 아픈 곳을 스스로 치유하는 기적의 치유법입니다. 서로 살려주고 지켜주는 숲의 나무처럼 우주라는 숲에 보이지 않았던 신경망을 드디어 찾게 된 것은 아닐까요?